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저희가 2억만 빌려 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제 아들 민준이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은 자식의 미래를 위한 계산기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더군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을 내주고 저는 월세방으로 밀려나야 할 쓸모없는 짐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평범하게 늙어가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제 진짜 모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서재 깊숙한 곳, 그 아이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금고 안에는 제 또 다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총 자산 112억 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시대를 움직였던 사업가였습니다. 제 아들 내외는 고작 몇 억의 전세금을 원했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들의 탐욕은 이제 감당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과연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른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들 내외가 다녀갔던 그날 오후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핏줄이란 무엇이고 부모의 사랑이란 또 무엇인지 제 모든 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윤을 위해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찻상을 내었죠. 아내와 함께 여행지에서 사온 낡은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따랐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실에는 모처럼 따뜻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서윤이는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이야기했고 민준이는 아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 신이 나서 떠들었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서 재롱을 부리던 어린 민준의 모습 위로 곧 태어날 손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돌풍처럼 한순간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운을 뗀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의 들뜬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제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집이 너무 좁을 뿐더러 민준의 회사와도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고충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이 집을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산의 효율적인 재분배 차원에서 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민준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저희 부부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기둥에는 민준이의 키를 재던 흔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요. 그런 제게 이 집을 팔라니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아들놈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위한 작은 원룸이 잘 나와요. 혼자 계시기에는 오히려 그 편이 관리하기도 쉽고 안전할 겁니다. 저희가 집값에서 2억 원만 보태받고 남는 돈으로 아버지 계실 곳을 구하면 딱 맞을 거예요. 가진 것 없으시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인 척 살아온 제 자신이 처음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저를 쓸모없는 짐으로 만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님 짐도 별로 없지 않으시냐고요. 제 30년의 세월과 아내와의 추억이 그 아이에겐 그저 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그날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마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계산적인 말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져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기막힌 상황에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아마 제 등이라도 두드리며 그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게지요 하고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평생을 보통의 아버지로 살았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망가뜨리는지 젊은 시절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만큼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제 힘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죠. 그것이 아내와 저의 약속이었고 제 나름의 가장 깊은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고 막대한 돈을 손에 쥐었던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은 없는 셈 치고 살아요. 민준이가 스스로 땀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해줍시다. 저는 아내의 그 말을 제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칭찬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창문을 넘어올 무렵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는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다이얼 소리와 함께 묵직한 문을 열자 제 젊음의 증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68억 원이 넘는 돈이, 강남의 건물 지분은 15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은행 예금만 해도 22억 원이었습니다. 총 112억 원. 이 숫자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오늘따라 왜 이리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군요. 이것은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과 땀, 그리고 먼저 간 아내와의 약속이 담긴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만난 옆집 정숙자 할머니의 푸념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요양원을 알아보라 했다며 속상해하던 그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을 애썼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비슷한 처지가 되는 것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 방식대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을 알아놓은 듯 지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따라주지 않더군요. 입맛도 없고 매일같이 다니던 공원 산책도 나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0년 지기 친구 최경호를 만났습니다. 제 모든 사정을 아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죠. 이 녀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소리쳤습니다. 박진태, 몰골이 이게 뭔가? 무슨 일 있었나?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최경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추억부터 아들 민준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리고 며칠 전 아들 내외가 찾아와 했던 모진 말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비우더군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최경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놈이 제정신인가? 자네가 어떤 아버지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해?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가 너무 많은 것을 참고 희생해서 그놈이 버릇이 없어진 게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 친구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하더군요. 진태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텐가? 자네는 평생을 자식 뒤에 숨어 살았어. 이제는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민준이에게 똑똑히 보여주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돈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단단하고 품이 있는 사람인지 그깟 돈 몇 푼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란 말일세. 저는 돈 때문에 아들이 변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재산을 알고 나서 갑자기 효자인 척구는 아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러자 최경호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야. 자네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말일세.
자네는 이 사회에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이제 그 빚을 갚으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자네의 품격에 어울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일세. 자네는 평생 수비만 하고 살았어. 이제 공격수로 나설 때야. 그 친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요구대로 집을 정리하되 원룸이 아닌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최경호의 설득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제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 손으로 직접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아마 이 집 정리하겠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30년의 세월이 깃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하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오. 마음속으로 그리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전문 이사업체 직원들은 제 평생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능숙하지만 무심하게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삶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는 어디로 가느냐는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저 제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화려했습니다.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맞이하는 직원들과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층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풍경.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의 몇 배나 되는 공간은 고요함으로 가득 차 오히려 제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경호가 보내준 이 비서라는 젊은 여성은 아주 유능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죠. 낡은 옷 대신 제 몸에 꼭 맞는 최고급 정장을 맞췄고 굽었던 등을 펴기 위해 개인 운동 지도사도 붙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과분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저의 의지였으니까요.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서 저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최첨단 커피 머신으로 직접 커피를 내리고 텅 빈 거실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사색에 잠기는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라하고 기력 없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제 인생도 저 불빛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지만 그건 더 이상 제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저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새로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부를 그저 저 혼자 누리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눈에 밝혔습니다. 이 비서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 경험을 살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은 희망나눔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서 말입니다.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이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방문, 상담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며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저는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보기술 업계의 전설로 불렸던 제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더군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재단 일을 하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사람 윤혜림 씨를 만났습니다. 혜림 씨는 자원봉사를 하러 온 분이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기품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금방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림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딸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함께 재단 일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림 씨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재단 일을 돌보고 틈틈이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다니며 황혼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워나갔습니다. 혜림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혜림 씨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혜림 씨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보며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무심코 신문을 펼쳤을 아들의 모습,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하고 하얗게 질렸을 그 얼굴을 말입니다. 아마 집으로 달려가 아내와 함께 인터넷을 검색하며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모질 수 있다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지만 이것은 제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와 며느리 서윤이가 재단으로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서를 통해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에 선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쉽게 용서해준다면 민준이는 결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로비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았겠지요.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부자였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충격이 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의 거대한 불을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 아이의 진심을 알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비서에게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어떤 응대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거절이야말로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할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같이 재단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려는 것이었죠. 왜 아버지가 자신을 피하는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저는 비서를 통해 제 뜻을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저는 아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과연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홈페이지에 아들의 이름으로 장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아니면 재산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지 말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사과문이 올라온 뒤로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행보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재단의 홀몸 어르신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비서를 통해 그 아이의 활동 보고를 매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다른 봉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나눠드리다 국을 쏟는 실수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쭈뼛거리기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땀 흘리는 모습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혜림 씨와 함께 민준이가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의 아들처럼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용서를 구할 줄 알았는데 민준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하던 일을 마저 끝내더군요. 휠체어의 어르신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린 후에야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들이 조금은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덤덤한 표정으로 혜림 씨를 소개했습니다. 곧 저와 재혼할 사람이라고. 민준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놈입니다. 그렁그렁한 눈으로 용서를 비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내가 흘린 땀방울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니 하지만 내 마음에 남은 상처가 모두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구나.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야 철이 드나 보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놀라운 약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아들과의 서먹했던 관계도 시간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민준이는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가치를 배워나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혜림 씨와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식사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온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돈이나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제 건강을 챙기는 소소한 대화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혜림 씨와 저희 조촐한 결혼식에 참석한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지요. 며느리 서윤이는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사죄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한순간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제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보기 위해 제가 그토록 모진 시간들을 견뎌왔나 봅니다. 아들 민준이는 제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좋은 아들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재단에서 주최한 가을맞이 행사장에서 저는 무릎에 지훈이를 안치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아내 혜림 씨와 아들 민준, 며느리 서윤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재단 어르신들이 지훈이를 보며 제 손주 예쁘다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마.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단다. 너희 아빠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할아버지를 위하는 좋은 아들이 되었지. 제 말에 민준이가 부끄러운 듯 웃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사랑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저희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찾아온 이 완전한 행복을 저는 조용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혼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